안녕하세요. 유원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9월 19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당히 좀 힘든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죠. 또 최근에 또 날씨도 갑자기 막 더워가지고 저는 주말에 다시 여름이 온 줄 알았어요. 저도 좀 긴 팔 많이 꺼내놓고 짧은 팔 위주로 반대죠. 긴 팔 많이 꺼내놓고 짧은 팔 다 넣어놨었는데 이거 하나 다시 나와 있는 걸 지금 입고 왔습니다. 오늘까지는 그래도 좀 시원하다고, 덥다고 그러고요. 내일부터는 조금씩 선선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환절기에 좀 변동성 많이 기온차 심하니까 건강관리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식도 주식이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면 다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주식 되게 많이 안 좋았을 때 저 찾아오신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정말로 주식이 엄청나게 손실이 많이 났는데 이 복구할 수 있겠냐 그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원금이 10%만 남아있어도 진짜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되게 오래전인데 아무튼 그때 그분도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아무태결 3,000원대에서 추천드렸었는데 사셔서 갖고 있었으면 아마 원금 복구하셨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중간에 좀 파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은 좋건 나쁘건 간에 분명히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종목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도주도 있고 아닌 종목들도 있지만 그래도 선택만 또 잘하고 열심히 공부한다라면은 분명히 원금 회복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익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좀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늘 아까 받은 화면이에요. 누가 정리 잘 해놨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너무 힘드시잖아요. 왜 나는 주식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힘들까? 나는 주식 시작한 지 10년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죠. 나는 주식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화면 보시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월별로 수익률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정리되어 있는 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이 지금 수익률이 제일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본다라면은 코스닥이 27.26% 마이너스, 코스피가 20.79 마이너스. 여기 쭉 10년 내 다 찾아봐도 그렇게 손실 나는 데가 없어요. 여기 2018년도에 한 번 있었어요. 2018년도에 코스닥 마이너스 15.38, 코스피 마이너스 17.28. 이때가 한번 많이 빠졌었는데 그 많이 빠졌다는 것도 올해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최악인 거죠. 보시다시피 코로나 터졌던 2020년 보세요. 2020년은 수익률이 최강이잖아요. 코스닥 44%가 넘고요. 코스피는 30%가 넘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코스닥이 6%대, 코스피가 3%대. 그래도 수익이 좀 났던 시장이죠. 요새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여기 2020년도에는 코스닥 터지자마자 한번 폭락을 한번 하잖아요. 이때 한번 폭락을 했었잖아요. 1, 2, 3월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폭락하고 난 뒤에는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그때 그러고 보니까 한 몇 대 맞고 나서 좀 빨리 기운 차리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좀 일어날만 하면 한 대 때리고 좀 일어날만 하면 한 대 때리고 계속 뭔가 좀 기운을 차릴만 하면 때리고 그러니까 크게 카운터 펀치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뭔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계속 두들겨 패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아싸리 많이 빠지고 나면 빠르게 반등해주면 좋은데 지금은 많이 빠지고 조금 반등하고 또 많이 빠지고 조금 반등하고 많이 빠지고 조금 반등하고 내 주식은 안 오르고 남의 주식만 오르고 그죠? 그래서 지금 또 2차 전지가 잘 간다길래 이제라도 사야 되나고 샀더니 오늘 또 폭락 나오고 아마 좀 악순환의 느낌? 이런 부분들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좀 애매한다라면은 지금 가장 좀 힘든 구간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때부터 약간 좀 느낌 달라졌어요. 기존 주도주인 태조 이방원의 이렇게 좀 약세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반대로 이제 금요일 날 막판에 한미 통화 수합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뉴스가 좀 돌면서 빠르게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확 몰리면서 시장이 지수는 웬간히 버티는데 종목들은 안 좋네 이런 느낌. 그동안은 지수는
나빴는데 종목들은 좋았던 느낌? 뭐 반대였겠죠. 뭐 대형주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반대였겠지만, 그래서 그동안에 종목 장세가 활발했다라면 지금은 약간 종목 장세 부분이 조금 약간 찌그러지는 느낌? 속에서 매물 나오는 느낌? 그러다 상대적으로 좀 지수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수급이 살짝 이동하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일지 다시 추세적일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뭐 윤 대통령이 미국 가면은 투하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뭐 이제 논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환율이 1,40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IMF 때 빼면은 거의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저도 제 기억에 이런 환율을 거의 그 당시에 이후로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면에 있어서 힘든 시장이고요. 지금 가장 안 좋은 시장인 건 맞죠. 여기서 살아남는다라면 그 다음 시장은 지금보다 당연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요새 계속 보면 제 손님들도, 강남에 있는 손님들도 어떡하냐, 주식하면 안 된대, 내년에 더 많이 빠진대, 내년에 경기 침체 온대, 2000 깨진대, 1600도 간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나 뉴스 나오는 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가봐야 아는 거죠. 예상은 다 틀리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상은 다 틀리라고 있지 예상대로 맞다라면은 돈 벌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1600을 가건 1800을 가건 2000을 가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일단 2200부터 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2200도 아직 안 깨졌는데 그거부터 일단 고민하고 있다라면은 이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의 시장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견뎌주시고 있다. 지금의 고비를 잘 넘기면 분명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그냥 위안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게 항상 사람들이 다 예상하는 거랑 반대로 항상 갈 때 수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예상하는 대로 가면은 계속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배터리 페페터리밖에 없어요. 이것도 뭐 초기에 올라탔어야죠. 지난주에 조금 금요일날 빠진다고 이때야 기회야 하고 샀던 분들이라면은 오늘 참 낭패를 봤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뭐 중국 시장도 많이 빠지고 우리 시장도 많이 빠지고 뭐 그랬던 상황이죠. 환율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던 상황이고요. 특히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주말에 아시겠지만 뭐 페덱스 같은 경우가 뭐 세계적인 뭐 항공 물류 이런 쪽이잖아요. 뭐 미국에서도 뭐 물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 물류하는 업체가 이제 예상하기에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고 하니 야, 물류 업체가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 많이 빠진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다가 또 이제 21일 이제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 0.75를 할지 1%를 할지 이제 뭐 시장에 뭐 예상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지만 개인적으로 0.75가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솔직히 만약에 1%를 했다. 금리 인상. 그러면 이 금리 인상 1%라는 거는 지난번에 좀 코로나와 같은 느낌? 일단 한번 세게 맞긴 하지만 그 뒤가 좀 편안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오히려 뭐 1.0을 하면 단기에는 좀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 뒤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겠고 0.75 한다라면은 예상대로구나. 그래, 예상대로 했으니 파월이 뭐라고 말할까? 이게 중요하겠죠. 파월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러하고 미국은 소비와 고용이 아직까지는 좋고 근데 물가는 잡아야 되겠으니 이번에 지표가 살짝 꺾이긴 했지만 금리 인상을 세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상황 봐가면서 다시 조절하겠다. 그래서 0.75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지표 나오는 걸 봐서 폭을 결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여운을 남기면서 확답은 좀 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달라진다. 그래서 파월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뭐 시장 어느 정도 예상치 안에서 답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뭐 0.75하고 0.75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물가는 더 싸워야 되고 더 잡아야 된다. 그래서 금리는 더 세게 올릴 거다라든지 아니면 상당 구간 인상폭을 계속 길게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면 그게 또 문제가 돼서 시장이 많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월의 발언이 이번 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올해 남아있는
구간 안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떤 면에서 미리 지금 아직 9월 중하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10월달 장을 미리 준비한다라면은 10월은 무슨 달이죠? 실적도 시즌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쪽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또 단기 자금이 몰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실적이 확실히 좀 좋은 기업들, 실적이 확실한 기업들, 수급이 또 정확하게 그 실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이번에 빠지고 나면은 시장이 하락하고 나면 그런 기업들 쪽으로 선별한 투자가 확실히 이어져야 되겠고요. 또 10월 지나서 11월로 가면 또 배당 투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배당을 많이 주는 쪽들, 이런 쪽들로 뭐 외국인이라든지 연기금 이런 쪽들이 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또 확실히 좀 배당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이번 하락기에 잘 선별해서 저가에 매수해 놓는 전략이 연말 투자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들 요새 좀 힘들어요. 주식을 하는 게 뭐 사실 좀 의미도 없어 보일 만큼 상당히 안 좋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항상 빠지면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팔아야 될 때 적재적소에 잘 팔아놔야지만 또 싸게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오는 거죠. 뭐 무한정 돈을 갖다 퍼부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 생각한다라면은 좀 리스크 관리도 적절히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뭐 2380선 지지선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좀 변동성이 나오면 매수의 기회를 좀 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0선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는 단기간에 해주고 다시 또 저점 매수해서 저점 매수 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에는 좀 잘 버텨준 모습인데요.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이죠. 이 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차트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항상 서두에 항상 차트 보면서 대응 방식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고, 또 최근에 많이 갔다가 많이 빠진 태조 이방원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 지난주 수요일날 한번 쫙 다 정리해 드리면서 방향성 좀 점검을 해드렸는데, 좀 요새 좀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매수하고 좀 물려 있을 것 같은 종목들, 또 장기 투자하면서 좀 힘든 종목들, 제가 대충 한 이런 종목 많이 갖고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봐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실질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지금 강했던 게, 오전에는 로봇 관련주들 강했는데 오후에 급격하게 시장과 함께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좀 음식료 섹터주들이 좀 강했습니다. 오늘 뭐 CJ제일제당도 그렇고요. 뭐 농심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음식료 섹터주들이 다 가격을 올리면서 이 부분이 좀 기폭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섹터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 또 한번 오늘 최근에 보면 화장품 중소형주들 흐름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클리오도 그렇고요, 에이블 CNC도 그렇고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최근에 강하죠. 제가 계속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여행주 계속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내년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행주들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바이든이 코로나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기폭제가 돼서 오늘 뭐 카지노 종목 일부, 뭐 롯데관광개발 뭐 이런 것들 강했고, 하나투어도 아침에 잠깐 조정받고 또 올라왔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블 CNC나 클리오 같은 경우가 좀 강했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는 뭐 토니모리가 강했었죠. 그리고 뭐 코스맥스나 뭐 한국콜마 이런 거 좀 버티기 정도, 아모레나 LG생활공학은 좀 약세 보였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면세점 쪽에서 호텔신라 좀 흐름이 개선되고 있더라고요. 바닥에서 조금씩 터닝의 움직임이 있어서 그것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항공주들은 좀 환율 때문에 조금 부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좀 빠지고 나면 일정 부분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본이 이제 다 풀어준 부분들이 있잖아요. 10월부터 뭐 개인 관광까지도 뭐 비자 면제 뭐 이런 부분들, 일본과 관련 있는 뭐 저가 항공사들이라든지 또 국내 뭐 여행사들, 이런 부분들이 뭐 그런 모멘텀이 좀 살짝 있으니까 좀 챙겨서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또 경기에 대한 우려감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 성장주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들 좀 많이 빠졌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 그룹주들은 좀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마무스메 때문에 유저들하고 좀 문제가 생기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많이 급락한 모습인데요. 뭐 카카오페이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 오늘 게임, 엔터, 컨텐츠 뭐 이런 성장 섹터주들 다 안 좋았죠. 또 미국에서 암호화폐
많이 빠졌잖아요. 이 부분이 계속 이 섹터에는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 뭐 NFT라든지 이런 쪽을 다 연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가 하이브만 뭐 BTS 병역 특례 60% 찬성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는 뭐 SM도 좀 강했었죠. 이스만 회장과의 그 개인 회사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크면서 오늘은 또 조정받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한번 또 다 살펴보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좀 오늘 버티고 종목들이 좀 많이 약했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개인들이 장중에 많이 샀다가 오후장에 많이 정리하고요. 외국인이 하루 종일 매도하다가 코스피는 매수로 끝났습니다. 코스닥도 매도를 많이 좀 줄인 모습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양시장 좀 매수를 한 모습이고요. 연기금은 조금 거래소에 좀 매도를 한 모습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예탁금이 계속 늘지 않고 예탁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신용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 계속 드려왔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예탁금 52조고 신용융자가 지금 19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융자 상당히 많다라는 점 이 부분 분명히 확실히 조금 부담입니다. 예탁금은 줄어드는데 신용융자는 늘어난다. 안 좋은 징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별주들이라든지 관련되어서 신용이 많은 종목들 좀 힘든 시간이고요. 힘든 상황이 어쩌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이 많은 종목들, 공매도 많은 종목들 이런 부분들도 좀 선별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급락한 2차전지 섹터주들, 뭐 개인 투자자분들 좋아하실 만한 것들 다 차트로 한 번씩 분석해 드리고요. 시장 좀 주도적인 종목들 좀 다 분석해 드리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바닥이 돼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 종목들, 좀 느낌이 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몇 개 좀 선별해서 봐드리고, 아까 점심시간에 방송에서 종목 상담선 신청하신 거 하나 있었었는데, 송지은님인가? 다시 시장님. 이 부분이 유일 에너테크 물어보셨구나. 12% 마이너스. 네, 요거 한번 이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좀 차트 한번 볼게요. 저는 좀 차트 좋아하죠. 저는 기술적 분석도 되게 좋아하고 차트가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늘 YT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누가 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차트 그때 보여드렸고 하락 추세 선상이고요. 하락 추세 지금 중단부 아직까지 좀 여유는 있는 편입니다. 그때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380에서 계속 최근에 방어하는 움직임이 나와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좀 봤었는데요. 2380을 깨고 내려오면은 지난번에 제가 갭매우로 내려가면 2330에서 40까지 가야지만 어느 정도 갭을 메워서 시장이 조금 더 바닥에 대한 확신, 느낌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일단은 지금의 하락은 그 부분을 향해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싫어하는 건 뭐냐면 바로 가까이에 뭔가 갭이 있으면 그 갭을 메꾸기 전까지 계속 시장이 불안불안하게 움직여서 그게 항상 싫은데요. 이번에 좀 내려올 때 그 갭을 메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2340 여기 제가 여기 동그라미 2개 쳐놓은 구간이잖아요. 네, 여기 구간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갭까지 메꾸는 가격대 본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30 정도 되겠습니다. 2330 살짝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330 정도 여기 갭을 메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갭은 이제 메워져 있고요. 여기 하나 남은 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우기 위한 조정이라면은 뭐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2330선 기준으로 해서 지수가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저가에 대한 인식, 뭐 물론 그거보다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메우지 않아서 다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깨질 수도 있겠고 뭐 2300선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수요일, 목요일 아침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한번 저점이 만들어진다라면 변화 시도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하락 추세선 상단 맞고 21선도 꺾여 있죠. 지난주에 수요일날 설명드렸죠. 하락 추세선 상단이랑 21선이랑 맞닿아 있는데 지금 21선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단기 이평선들이 하향하고 있을 때 이 하향하고 있는 이평선들은 올라갈 때마다 저항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하향하고 있는 나중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차트 강의할 일이 있으면 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뭐 초보이신 분들한테 좀 설명드릴 기회도 있겠지만 20일 이평선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20일 동안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죠?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러면 주가라는 게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이 꺾이고 그 꺾이는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 위로 못 올라간다라면은 단기적인 트렌드는 당연히 하방이겠죠. 그죠? 근데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60일선인데 60일선이 중기 추세선이란 말이죠. 이 중기 추세선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흔들려도 바로바로 지지를 받고 올라오면서 추세를 계속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60일선이라는 건 3개월 동안의 평균치잖아요. 3개월 동안의 평균치라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실히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60일선도 하락하고 코스피는 20일선도 하락하고 다 계속 우하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추세를 돌리기가 단기간에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계속 차트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평선을 빠르게 돌리는 방법은 두 가지.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그죠? 급등을 해서 이평선들을 빠르게 전환시키거나 아니면 이 이평선들, 하락하고 있는 이평선들을 완만하게 평탄화 시켜 놓는 거죠. 이걸 이게 평탄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가가 그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을 계속 크게 보이면 되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이게 평평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빠지기 시작한 뒤로 그냥 뭐 아침에 우리 보통 주가 빠질 때 저는 분 차트, 1분 차트를 많이 보는데 주가 빠질 때 아침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9시부터 시작해서 빠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한 2시 정도는 돼야지만 지수가 이평선들이 이렇게 쫙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평선들이 내려앉아서 평평해지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이평선들은 하락하던 이평선들이 이걸 완만하게 만들려면 왔다 갔다 주가가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박스가 크게 코스피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서 변동성이 계속 생기면서 뭔가 시장에 이슈가 생기고 그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를 할 수 있는 시점을 기다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일단 당분간 급등보다는 급등락, 급락도 아니고 급등도 아니고 급등락 할 수 있는 변동성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60일선은 계속 여기서 좀 평평해지다가 하락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제가 좀 진하게 그리려고 그랬는데 이 파란 선이에요. 계속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60일선 계속 우하향하고 있고요. 여기 좀 약간 좀 살짝 평평해졌죠? 그죠? 60일선 여기 쭉 내려오다가 이제 좀 슬로우해지게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그 평평해지고 있는 60일선을 향해서 다시 또 20일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20일선과 60일선의 데드 크로스. 특히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을 하락하고 있는 20일선이 데드 크로스가 하면 급락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데드 크로스 하기 일보 직전. 주가 조금만 더 빠지면 데드 크로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 나오기 이전에 주가가 미리 빠지고 있어요, 사실. 주가가 미리 빠진 다음에 데드 크로스 나오면 일단 뭐 거기서 스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쨌든 간에 차트는 안 좋은 모양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안 좋은 모양을 터닝하는 길은 정말로 주가가 한번 세게 반등해 주는 길. 네, 그러고 나서 변동성을 보이면서 완만하게 부딪히지 않고 터닝하는 길. 지금 60일선도 일단 평평해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하락한 다음에 이렇게 평평해졌잖아요. 그리고 20일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인데 주가 올라가면은 뭐 이렇게 반전 소원이에요.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렇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60일선이 하락하고 있지만 일단 60일선은 좀 평평해졌고 20일선의 하락 기울기가 가파른 상태라서 한 하루 이틀 뒤면은 주가 흐름에 따라서는 크로스가 날 수 있다. 데드 크로스 날 수 있다. 요즘 좀 염두에 두시면서 거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하여튼간 2330 뭐 최악의 뭐 일단 지수와 관련되는 이슈가 나와서 하락을 한다라면 그래도 2300선에서 시장이 커버만 해준다라면은 그래도 희망은 남아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쪽들로 좀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종목이 문제가 되겠죠. 지수가 안 가는 동안 계속 종목 장세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종목 장세에서 돈이 나와야 다시 또 지수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수주를 사야 된다라는 거는 지수를 사야 될 만한 이유가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수를 사야 될 만한 이유가 생기려면 무슨 이유가 생겨야 되겠어요?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상 시그널이 대폭 인상이죠.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까지 있지만 이 엄청난 스텝이 점점 줄어들 것에 대한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뭐 미국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럴 때가 시장을 좀 빠르게 돌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뭐 당분간 좀 지지부진하면서 지수 납법과대주들 뭐 이런 것들 조금 버텨주면서 종목들 그동안 시세 많이 냈던 것들은 조금 수그러들고 어느 정도 조정받거나 박스권 흐름 내지 뭐 이런 부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왜 주도주냐? 한 번에 그냥 죽지 않아서 주도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주도주인 태조 이방원들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는 다 먼저 죽었고요. 지금 제일 마지막까지 버틴 게 이제 2차 전지였었는데 2차 전지도 오늘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시 그 다음 기술적 리바운딩을 했을 때 주요한 저항대를 뚫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다음번 지수가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 때 그 주도주들이 다시 시장을 리딩하는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들은 다시 사그러들어서 박스권이나 뭐 내지는 하락 조정을 이어가면서 그동안 못 올랐던 다른 종목에서 주도주가 나타날 것이냐. 이거를 잘 보시고 다시 주도주를 선별하러 접근하는 전략을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 좋은 건 알겠지만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가격적인 메리트. 시장에서 가장 악재는 뭐예요? 많이 오른 거. 가장 호재는 뭐예요? 많이 빠진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산 좋은 거 알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뉘앙스 때문에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방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졌다가 바로 튀어 올랐다가 빠졌다가 반등하는 척 하다가 쭉 오늘 아침에도 반등하는 척 하다 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후장까지 강한가를 봐야 돼요. 주도주들이. 그죠? 오전에 반짝은 소용이 없고요. 오후장까지 강한가. 그 다음에 지수가 반등할 때 이 주도주 쪽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면서 이쪽이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가. 이걸 확인하면서 이들이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도주를 넘겨주고 쉬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의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그렇고요. 코스닥도 지금 하락 추세 계속 타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그어드린 지지선 부분까지 다 왔고 일단 지금 750대까지 내려온 상태. 코스닥이 좀 많이 힘들어요. 좀 약간 계속 빠질 때 추세선을 긋고 지지선을 자꾸 찾는 건 사실 좀 의미가 없는데 그냥 뭐라도 하나도 지푸라기라도 좀 잡고 싶은 심정에서 계속 지지선과 뭐 이런 부분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지지선을 찾는 게 사실은 나빠요. 내가 생각하는 고점에서 저항이 생기고 저항이 깨지면 바로 매도를 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요 밑에 지지선이 있지? 조금 더 빠지니까 그 밑에 또 하나 지지선이 있어. 그럼 거기까지만 기다려보자. 조금 더 빠졌는데 그 밑에도 또 지지선이 있더라. 조금만 더 기다려볼래? 이렇게 하다 보면 하다 보면 바닥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은 초반에 빠르게 처음에 손절을 못했으면 다음번 리바운딩을 기다려서 그 리바운딩에서 내가 정한 저항선 처음에 정해놨던 지지선 이 부분 쪽으로 방향이 강력하게 틀어지지 못하면 매도하거나 비중 조절해놓고 대기하는 게 기술적 대응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아직 코스닥도 이제 하락 추세죠. 이때 잠깐 넘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반등하다 또 들어오고 반등하다 또 들어오고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짧게 하락 추세선이 또 하나 생겼잖아요. 그죠? 짧은 하락 추세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어떻게 끊어내는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그어드린 지지선까지 좀 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코스닥이 급락했을 때 여기 712, 이 710 부근에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하락 추세잖아요. 근데 뭐 하락 추세를 더 그으면 더 밑에까지도 그을 수 있죠.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중단부 한번 선을 한번 살짝 없었는데 한번 그어볼 생각. 그죠? 한 요 정도 만들어 놓고 그어볼게요. 요쯤에다 그어야 되겠죠? 그쵸? 요쯤.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죠? 이렇게 해야 중간 정도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에서 요 하락 추세선의 중심부, 요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리바운딩 여부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최대한은 뭐 지난번 저점인 710포인트대 뭐 지선 설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뭐 제 마음 같아서는 요 구간에서 오늘 좀 저점으로 해서 조금 흔들다가 좀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음번 리바운딩 할 때는 강한 저항 때는 다시 이제 하락 추세선 상단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하락 추세선 상단이기 때문에 강한 저항 때는 다시 또 800, 어제도 지난주 수요일도 말씀드렸죠. 800 정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지 여부가 시장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에 보시면 한 780, 뭐 790, 뭐 이렇게도 계속 반등할 때마다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코스닥도 60일선 계속 하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60일선이 계속 하락하고, 근데 여기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거래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60일선은 지금 거의 평평해요. 평평해졌고, 지금 20일선이 잘 가다 확 꺾이면서 지금 오늘 데드크로스가 났나요? 난 것 같으네요, 보니까. 네, 데드크로스가 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게 하락을 강하게 하고 있는 60일선이 아니라 좀 평평한 60일선이라서 어느 정도 좀 받쳐줄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약간 데드크로스 상태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난번 여기 저점 두 번 찍고 올라온 요 자리 저점 생각해 보시면은 저가가 지금 보시면 747이죠. 네. 거의 뭐 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의 지지력이 과연 내일도 나타날 수 있는지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최대 지지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10 정도 볼 수 있겠지만 제 마음의 최대 지지선은 730. 네, 730에다가 네, 지지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지선은 730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가격대에서 좀 지지가 되는지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의 뉴스는 다 많이 나와 있죠.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 오전에는 좀 강했고 지난주부터 강했죠. 결국은 전쟁은 끝날 것이고 재건을 할 것이다 라고 본다라면은 건설과 건설기계, 그 다음에 뭐 11월 달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본다라면 또 역시 뭐 건설과 건설기계, 인프라 투자 관련 이런 쪽들도 계속 이슈는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정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겪는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푸틴은 뭐 내년 봄쯤이나 돼야지만 뭐 휴전을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뉘앙스지만 뭐 그보다 좀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유럽도 보시면 뭐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뭐 독일도 뭐 85% 비축했다고 그러고 뭐 다른 나라들도 계속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 비축을 하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보시면 천연가스 가격도 고점에서 40% 이상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원자재 가격들도 뭐 그때 우크라이나전 이후로 다 돌아왔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조건은 다 완비가 됐어요. 모든 조건은 다 완비가 되는데 그 조건에 좀 불씨를 댕겨줄 만한 뭔가 이슈가 하나 필요한데 그게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계속 끌고 가는 거고, 뭐 미국은 이제 뭐 미국은 우리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고용과 소비 괜찮아? 그러니까 금리 더 세게 올려도 견딜 수 있어.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이머징 시장들이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오늘 발표된 이제 8월 달 이제 경제 지표들 본다라면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동행지수 다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개선은 되고 있지만 좀 미약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점, 이 부분이 조금 부담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기지금리, 이제 중국이 모기지금리 어떻게 내릴지, 그리고 또 이제 벌써 5개월 연속 내려왔던 LPR 금리도 어떻게 할지, 네,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계속 돈을 풀고 있지만 중국도 지금 코로나 봉쇄 때문에 많이 힘든 상태죠. 근데 뭐 10월달인가요? 시진핑 다시 또 이제 재집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게 10월달로 알고 있어요. 그죠? 한 10월 중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지나고 또 11월에 미국 중간선거 끝나고 이렇게 되면 되게 좀 글로벌적으로 큰 이벤트들이 좀 지나요. 중국도 이제 봉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풀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그래서 중국이 또 봉쇄 풀고 뭐 열심히 뭐 에너지 때 되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중국 최근에 좀 석탄 발전 늘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쌀도 수입 엄청 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도 비축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 쌀을 많이 먹으니까 뭐 밀가루도 많이 먹습니다만은 쌀이 상대적으로 다른 곡물보다는 좀 싸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쌀 수입 많이 늘리면서 비축 들어가고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전략적 비축유 그동안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거 또 다시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많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치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일단 유럽 쪽에서 어느 정도 하락세를 탔고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라는 점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유럽을 더 뒤흔들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느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최근에 뭐 러시아가 뭐 슬쩍 약간 후퇴하는 느낌도 살짝 있었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아 뭔가 하나만 실마리가 풀리면 쭉 풀릴 것 같은데 그 실마리가 안 풀리니까 점점 더 뭐랄까 더 압박감이 세진다고 하는 시장이 그런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천천히 하락하다가 마지막 하락이 가장 강력하고 세거든요. 이때 모두가 다 포기하고 힘들어하는데 이때 잘 버티고 나면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 보여지는 여러 지표들이라든지 시장의 수급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한 발짝만 살짝 이동을 해도 전혀 다른 세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하여튼 연준 금리 발표하고 또 파월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뭔가 조금 도화선이 될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 있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뭐 어떤 분들은 대공황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대공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경기에 대한 위축에 대한 부분들, 소비가 부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인터넷이나 뉴스나 여러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옥죄해지는 것 같아요. 요새 MZ세대들 뭐 하루에 뭐 영원으로 살기, 일주일 동안 영원으로 살기 뭐 이런 거 한다잖아요. 그런 챌린지를 하는 것처럼 시장이 뭔가 계속 위기야 이런 걸 계속 압박을 하면서 위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계속 좀 만드는 것 같아요.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환율도 많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보면 정말 뭔가 크게 변했나? 라고 뒤돌아보면 정말 다시 크게 변한 건 없고 내용물들은 다 다시 제자리로 와 있는데 우리는 되게 크게 데미지를 입은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각국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 정치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좀 많이 주고도 있긴 합니다만은 좀 이럴 때일수록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좋은 종목 선별해서 우량주 선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은 실적 시즌, 그다음에 11월은 배당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이 좀 움직인다라는 점 생각하면서 좀 섹터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도주가 죽는지 안 죽는지 요거 보시면서 섹터 이동을 좀 판단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하고 코스닥 대응 전략 드리면서 지수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좀 뭘 볼까요? 저 아까 좀 본 것들 중에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이제 최근에 펫배터리나 뭐 리튬 관련주다 보니까 좀 차트를 좀 볼까요? 저는 이거 금양이라는 주식을 안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주식이 아마 리튬 섹터의 대장 역할을 해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올랐고요. 가장 강하게 올랐습니다. 차트만 봤을 때 이 주식이 죽었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분명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격이 과다하면 그 이격을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격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그죠? 크다 보니까 이 큰 이격을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이격을 줄이는 방법은 뭐 기술적 분석에서 나중에 다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계속 고공권에서 버티면서 20일선이나 60일선에 따라 올라올 때까지 박스권 행보로 옆으로 기기. 첫 번째. 두 번째, 주가 급락시켜서 이평선 찍고 오기. 그죠? 그렇다라면은 이 금양 같은 종목은 이 이격을 줄이는 역할을 오늘 해줬고요. 뭐 물론 나중에 이 21선까지 이격이 뭐 줄어드는 느낌 나타나게끔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중단부인
지금 보시면 16,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됐죠. 그죠? 한 일주일 이상 오른 거 오늘 한 방에 갔다 왔네요. 아직까지 저점은 깨지지 않은 상태. 일단 뭐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버틸지 아니면 한 번 더 빠져서 이렇게 갔다 올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격 과다 때문에 금양이 좀 조정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수급 보면은 사모펀드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끝도 없이 연기금이 좀 사서 그동안 올렸었는데 모든 조건들이 다 하락,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기타 법인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기타 법인도 사고 있고. 그렇다라면 이 사모펀드들은 뭐 어떤 면에서는 주가 많이 올려놓고 이 사모펀드 이놈들이 다 팔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금양은 투신과 연기금이 계속 산 거죠. 총알바지인가요? 얘네들이? 그러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연기금과 투신은 요 가격대 14,500원 부근부터 샀다. 그죠? 쭉 사서 고점까지 계속 샀기 때문에 오늘 한 방에 원금 내지는 손해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간은 다 매도, 투신하고 연기금만 매수, 외국인 계좌 쭉 매도, 개인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수급 구조가 바뀌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차트상으로는 오늘 발생하는 음봉의 한 중간 허리대 정도 되겠죠? 한 19,000원? 네, 한 19,000원 정도. 지금 딱 5일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주 안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반등하다 19,000원을 못 넘고 되밀려서 오늘의 저점이 이탈하느냐, 요 두 가지만 이 종목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봉이 길 때는 이 음봉의 이 중간 허리선을 그 다음 리바운딩 할 때 넘어갈 수 없느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저점이 깨지느냐 안 깨지냐도 결론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매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이 고점에서 못 파셨다라면은 그 다음 리바운딩에서 방금 그어드린 중간선, 음봉의 중간선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매도 여부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좀 강하게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아마 뭐 바로메타 같은 역할을 해줄 것 같고, 제가 본모도 계속 말씀드렸던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시세가 좀 많이 난 상태죠. 성일하이텍, 그 다음에 세비캠 뭐 이런 식인데요. 먼저 아마 세비캠이 빠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쵸? 세비캠이 먼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쭉, 그죠? 그리고 반대로 성일하이텍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쭉, 아까 세비캠 봤죠? 성일하이텍 봤죠? 느낌 비슷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뭐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3개월이 지나면 락업 물량들이 좀 풀릴 때가 다가오겠죠? 지금 7월 28일을 들어왔으니까 8월 28일, 9월 28일. 그죠? 8월 28일, 9월 28일, 10월. 좀 기간이 남아있긴 하네요. 제가 이게 락업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1개월, 2개월,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있을지 아닐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성일하이텍도 고점이 만들어졌다. 17만원 부근에서 고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요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4만원 부근에서의 지지력 한 번 더 성일하이텍 보유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요. 리바운딩 했을 때 두 개의 저항대가 나오겠죠? 한 15만 초반이 되겠습니다. 제가 선을 살짝 여기 요 정도, 네, 한 15만 5천원 정도, 네, 저항선 생겼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대 저항대는 여기 16만원 초반, 여기 최대 저항대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의 윗꼬리, 그죠? 오늘의 윗꼬리가 있는 16만원 초반대 하고요, 오늘의 시가 부분, 이 두 개가 올라갈 때마다 좀 저항대니까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이 저항대 좀 활용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에코프로 있었죠. 에코프로 요새 뭐 펫배터리 대장이고요. 리튬도 자회사 있죠. 에코프로 CNG,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최근에 역시 뭐 이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쌍봉 같은 느낌? 15만 원에서 그때 맞고 내려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구간에서 맞고 내려오면서 쌍봉 생겼죠. 이 종목은 어차피 투자를 안 하려면은 쌍봉 고점 넘기기 전에는 아예 안 사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더 빠져서 리바운딩만 노릴 거면은 최대한 철저하게 노려서 12만 원 부근까지 기다렸다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겠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렵게 넘은 이 12만 원, 이 구간이 이제 지지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2만 원 지지하고 리바운딩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항 강하게 돌파 안 된다라면 역시 이 종목도 힘들다. 일단 이평선들이 빠르게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60에서 아직 한참 처져 있는 상태고요. 20일선은 뭐 이번 주 안에 12만 원까지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만 원 지지선으로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쌍고점, 나는 이 종목을 살려면은 아주 안전하게 사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고점, 쌍고점을 다시 넘어간 이후에 거래량이랑 수급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면은 아예 뭐 안 보시는 것도, 하지만 나는 저가에 사서 트레이딩을 노릴 거라고 하신 분들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12만 원 정도 최대 지지선 내지 손절선 긋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새 코스모신 소재도, 아니죠, 코스모화학. 코스모화학은 제가 거짓말 아니라 이 방송 통해서 예전에 골라드렸어요. 중간에 거의 10,000원대 한 중반? 초중반 때? 아마 저희 방송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쌍고점, 얘는 넘어서 갔었잖아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화학도 변동성이 크죠. 이쪽도 페페터리 쪽 감안한다라면은 지금 제가 이거 그때 그어드린 선 기억하시죠? 상승 추세선이었어요. 이 상승 추세선 깨는지 여부에 따라서 매도 여부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날 금요일날 보시면 잘 버티다 사실 막판에 밀린 거라서 여기 상승 추세선 상단에서 딱 지지받고 반등하는 차 가더니 오늘 아침에 29,000원, 그죠? 이 보시면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게요. 이렇게 이 음봉의 중간을 못 넘고 밀리잖아요. 항상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전날 매도를 못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반등할 때 그 양 음봉의 중간 이상을 못 넘어가냐 넘어가냐에 따라서 매도하고 대기하는 전략을 쓰시면 제일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상승 추세에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죠. 하지만 이 종목은 장점이 있죠. 상승 추세선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추세선을 그어놓고 더 대응하시면 좀 편하죠. 그죠? 제가 봤을 땐 여기 21선이 아마 이 추세선 연결해서 그으면 딱 마주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때 긋다 말고 이쪽으로 쭉 이동한 건데 그어보면 알겠지만 그죠? 한 요 정도 되려나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이거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어 보니까 지금 딱 어떻게 됐어요? 에이, 지워졌네. 왜 이렇게 됐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대로 하니까 21선 살짝 깰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추세선 하단 잘 활용하시고요. 항상 그때도 설명드렸죠. 코스모 화학은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하단. 뚫었어? 내려왔어? 그러면 사실은 이 중단부에서 지지받아야 추세 강화됩니다. 중단부 선을 제가 안 그어드리긴 했는데 그어 놓으시면 아마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가격은 한 26,000원 살짝 깨지는 정도 같아요. 네, 한 26,000원 정도라고 하죠. 26,000원 정도가 이 추세선 상단의 중단부니까 코스모화학 매매하시는 분들은 26,000원을 잘 지지하고 다시 추세선 위쪽으로 복귀하느냐 이 여부를 보시면 돼요. 복귀하지 못하고 또 되밀려 들어오면은 이 하단까지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코스모화학 보시는 분들 보시고, 다른 2차 전지 페페토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부분 최대한 좀 활용하셔서 비슷한 움직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동을 했죠? 근데 이렇게 그어놓은 건데 왜 이렇게 됐죠? 이게 왜 이동을 했는지 모르겠네. 그죠? 이게 밑에 있었었는데, 그죠? 제가 이때 이 추세선 그어놓은 건데 이게 어떻게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중에서 요새 좀 엔캠이 많이 올라왔었죠. 엔캠? 그쵸. 네, 엔캠도 요새 이것도 리튬 전해까지 오서 많이 올라오다가
최근에 보시면 연기금이나 뭐 이런 쪽에서 투신해서 좀 쪼르륵 사고 기타금융 계속 기타에서 계속 사면서 올라왔었거든요. 외국인이랑 뭐 금융투자, 은행 이런 쪽에서 계속 팔고 있었고요. 얘네가 또 CB 전환될 것도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날짜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이 종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바닥선 추세선에서는 21선 좀 터닝한 상태고 60일선도 이때 바닥에서 살짝 우상향 터닝한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엔캠 같은 경우도 추가 조정이 나오면 아마 저가에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환사채 일정 조금 봐야 되겠는데 아마 들어올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행한 거랑 상환 들어오는 거, 상환 신청이 들어오는지 여부 그런 거 좀 잘 챙겨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지선 좀 정해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지선이 한 요 정도? 요 정도 그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양봉의 한 중간 정도랑 여기 고점, 여기 맥점, 그죠? 여기 봐서 지지선 그으면 일단 엔캠은 한 6만 원대, 6만 5, 600원 정도? 러프하게 6만 1,000원 정도? 이 정도 지지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 없이 오늘 거래가 많이 붙질 않았잖아요. 엔캠 거래가 아주 많이 붙지 않았다는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혹시 엔캠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6만 1,000원 이하권 내지는 오늘 저점이 6만 4,200원이네요. 6만 4,200원이 이번 주에 뭐 다른 이벤트 이슈에 있어서도 잘 안 깨진다라고 좀 확신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면은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거래가 확 붙으면서 튀었기 때문에 엔캠 같은 경우도 좀 추세 전환 시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오늘 찍었던 저점인 64,000원 부근을 단기 여기 고점 부근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선으로 놓고 계속 잘 유지가 되는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들 뭐 대장 그랬고 또 최근에 뭐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대장이라서 지난주 수요일날 봐드렸는데 한 번 더 볼게요. 이것도 약간 느낌이 고점에서 계속 맥힌다라는 느낌 살짝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추세가 깨지진 않았는데 21선 오늘 살짝 이탈한 느낌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그때 그어드렸던 55,000원 부근에 최대 저항대 설정해 놓고 보유하신 보시고 중간선에 여기 보시면 여기 오늘 윗골이 달린 부근입니다. 52,000원 정도? 네. 52,000원 정도가 포인트. 그러니까 이 종목 하나솔루션 갖고 계신 분은 앞으로 시장이 반등할 때 얘도 같이 반등하다가 52,000원을 강하게 돌파해서 넘어가면 계속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시 되밀려면서 좀 조정 들어가고 21선 꺾이고 61선이 있고 요 중간 정도 한 45,000원대까지도 조정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나솔루션은 그렇게 해서 좀 보시고 조선주 대장주는 뭐였죠? 현대미포였었죠? 제손주도 일단 꺾였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꺾이고 지금 21선까지 꺾였어요.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반등 시도하다가 21선에 막히잖아요. 여기 그죠? 21선에 막혔으니까 여기가 매도 포인트가 됐겠죠? 돌파 안 되는 21선 윗골이 두 번이나 그러면은 매도 그쵸? 여기 저항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또 21선 꺾였고 또 반등하고 밀리고 일단은 지금 또 61선까지 위태위태 일단 조선주도 심이 좀 위태롭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61선이 아직까지는 밑에서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지만 21선이 꺾였기 때문에 그 꺾인 21선을 어떻게 돌파해 주느냐가 관건이겠고 이것도 그때 추세선 그어드린 거 지금 이런 그림으로 보이시죠? 네, 여기 추세선 보이시잖아요. 제가 계속 그려드렸잖아요. 그때 이 추세선 돌파했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돌파 못하고 다시 밀리면서 되밀렸어요. 그러니까 이 추세선, 상승 추세선 다시 복귀하는지 여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 연장에서 그어놓고서 한번 각자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 조선, 태양광 아까 하나 봐드렸고 태조, 이방원들, 방산도 좀 많이 쉬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보니까 보성 파워텍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박스. 이건 제가 박스 말씀드렸죠. 큰 박스, 좁은 박스. 그죠? 이게 이 큰 박스고요. 이 좁은 박스인데 좁은 박스 하단이 지금 뚫리고 있죠. 그러면 다시 또 큰 박스 하단에서의 지지력 믿고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아이고야
이게 왜 확대가 안 되죠? 네. 결국은 여기 이 큰 박스 하단 부분인 16,000원대 초반 여기서의 지지력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이 작은 박스 하단부인 이 가격대로 올라가느냐 17,400원 선을 회복하느냐 여부 좀 핵심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0일선은 일단 하락하다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약간 우상향으로 터닝해 있지만 21선이 가다가 갑자기 휙 꺾어버렸죠. 하지만 이때 여기 두산 에너빌티 여기 위쪽 상단에 갭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갭 한번 매우러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 해보면서 주식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하락으로 일단 바닥권 흐름 뭐 시장이 뭐 많이 안 좋아서 빠진다라면 한 16,000원 정도 네 16,000원 정도 지선 설정해 놓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은 미쳤네요. 그죠? 연기금도 이렇게 누적이네요. 이게 죄송해요. 여태까지 아까 잘못 봤네. 그러면 누적으로 제가 잘못 봤네. 일별로 봤어야 되는데 지금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 상태죠. 그럼 아까 저것도 잘못 봤네. 현대 미포조선도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고 연기금 계속 팔고 있고 아까 뭐 결정적으로 잘못 봤는데 하나솔루션은 외국인이랑 기금이 사고 있네요. 사모펀드 쪽에나 팔고 있고 아까 뭔가 좀 잘못 본 게 있는데 엔캠도 아닌데 뭐 잘못 봤죠? 코스모화? 이것도 연기금 사모펀드 팔고 있고 외국인 사고 있고 아까 뭘 잘못 봤나요? 기금 한 번씩 봐드릴게요. 아까 헷갈린 게 있었으니까 성일하이텍은 개인 매수고요. 금양이 그랬었나 아까? 그죠? 금양 수급이 막 크게 있진 않아요. 개인 수급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라서 아까 금양을 잘못 봐드렸던 것 같네요. 보니까 그죠? 그러네요. 한번 눌러보면 알겠죠. 그쵸 그러네요. 금양을 잘못 봤네요. 사모펀드 계속 팔고 있다 말해서 어쩐지 금액이 좀 이상하더라고. 어떻게 하루에 저만큼씩 계속 팔지 뭐 이랬었는데 연기금은 뭐 매수해놓고 관망하는 분위기, 투신권 매도하는 분위기, 외국인도 마찬가지 개인만 사고 팔고 있는 분위기네요. 금양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가 어디 갔지? 네, 그래서 태조 이 방산을 봐야 되죠. 방산 대장주 뭐죠? 한화 에어로인가요? LIG 넥스원인가요? 이쪽도 꺾인 느낌이죠. 좀 답답하네요. 그쵸? 이쪽도 여기 상단 돌파되면서 슈팅 갔다가 지금 조정 들어가고 있는 상태 놓고 본다라면은 역시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조정. 다만 이제 지금 60일선 따라 올라오고 있고 아직 20일선이 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선 정도 저항대로 본다라면은 한 77,500원 정도 다음번 리바운딩에서 돌파하는지 여부 챙겨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유하신 분들은 뭐 리스크 관리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바닥선으로는 여기 계속 보이시죠? 고점 찍고 여기 저점 찍고 올라갔던 자리 네, 요 자리 정도 네. 약 한 73,800원, 74,000원. 오늘 가격이네요. 오늘 저점은 72,600원. 그럼 72,600원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지선 설정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때문에 더 빠지면 여기 그어드렸던 지지선 68,000원 부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방사는 빠져도 다시 좀 올라올 것 같아요. 이쪽은 그래도 계속 수주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다른 쪽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사는 좀 약간 바이든 계열은 아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계열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좀 연기금이 계속 매도하고 투신권 뭐 다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좀 사고 있긴 한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쪽이 그나마 좀 수주 이슈도 있고 뭐 실적 이슈 이런 부분이 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짧은 호흡이 아니라 조금 중기, 장기 호흡으로 본다라면은 방산 쪽은 좀 조정받으면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이것 말고 만약에 넥스원 보면은 네, 넥스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히려 좀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21선 깨고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먼저 조정받기 때문에 61선 부근까지 내려오면 한 87,000원대 요 정도 때 그 밑에 권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85,000원 정도 지지선으로 놓고 LIG 넥스원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수급에서는 진짜 별 볼 일 없어도 차트는 좀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조금 리바운딩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상황? 네, 지금 차트를 열어보니까 차라리 방산이 실적이나 수주 이슈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수주 이슈 때문에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추세적으로는 뭐 나쁘지가 않다. 좀 급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른 종목들보다 더 생겼다라고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만인의 연인 삼성전자 한번 오랜만에 볼까요? 네, 삼성전자도 보시면 계속 저는 사실 삼성전자를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자는 항상 바로메타로 놓고 보는데 요번에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조금 많이 불편해지긴 했고 사실 삼성전기도 오히려 조금 반등의 여지가 좀 있다 했는데 오히려 다시 쭉 되밀리더라고요. 이 추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계속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61선 하락하고 있는 61선을 넘어선 적이 없어요. 계속 61선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중장기 하락을 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보이시잖아요. 지금 계속 이 파란 61선만 가면은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한번 돌파 한번 시도 하나 했더니 또 맞고 떨어지고 그죠?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도 이 61선이 지금 평탄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이제 많이 내려왔고요. 조금만 더 기거나 왔다 갔다 하면 이거 평평해질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올라타면 조금 반전 꾀할 수 있겠죠. 뭐 삼성전자 스스로도 2024년이 괜찮아진다라고 하니까 뭐 주식시장은 좀 6개월 빨리 움직인다고 하면 내년 한 중반 정도? 네, 내년 중반 정도면은 뭔가 터닝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수급만 놓고 보면은 사실 외국인 계속 팔고 있잖아요. 한국 시장을 팔는 거지 뭐 삼성전자를 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기관은 조금 오늘 매수해주는 모습이 금융주택 쪽에서 나왔네요. 공매도 많이 쳤다가 아마 환매수한 게 아닐까. 개인들 그동안 사다가 지쳤나 봅니다. 매도 나오네요. 저 이제 골프 레슨 해주시는 코치님도 많이 빠졌다고 예전에 삼성전자를 이때쯤 샀거든요. 좀 올라갔다고 좋아했는데 다시 원금 왔어요.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그분은 그래도 뭐 나 그때 싸게 샀으니까 버틸랍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오만전자에서 힘을 너무 못 쓰고 있긴 한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삼성전자 뭐 비메모리 쪽 뭐 이런 쪽들은 오늘 조금 반도체들이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대장이 쉬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비메모리 쪽들은 좀 움직임이 있었어요. 오늘 보시면 카메라 쪽들 자율주행차 관련 카메라 쪽들 하고요. 약간 비메모리 반도체 쪽들 이런 쪽들은 조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카메라 쪽에서 뭐 MC넥스 이런 부분들 약간 자율주행차 그런 칩 종류죠. 뭐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뭐 이런 것들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견뎌주면서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MC넥스 뭐 이런 유들 그러니까 카메라 그 다음에 반도체 차량용 그런 칩들 이런 쪽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도 좀 자동차에 뭔가 붙어 있어야지만 좀 안전한 느낌. 오늘 보시면 뭐 좀 조정은 있었어도 그래도 뭐 자동차 부품주도 오늘 보시면 명신산업, 뭐 S&T 모티브 이런 것들도 지금 잘 버텼거든요. 그래서 명신산업이나 S&T 모티브도 최근에 가려고 잠깐 쉰 종목이기 때문에 움직임은 계속 보셔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10월달 실적 시즌이라는 점 감안해 본다라면은 실적에서 좀 확실히 미스가 없을 만한 종목들 선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자동차 부품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도 하락 추세 계속 이 60일선 반전된 60일선 뛰어넘을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전략 좋겠고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54,000원대 네, 54,000원 정도 네, 최대 지지선 설정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마찬가지죠. 네, 하이닉스는 좀 삼성전자랑 좀 다르죠. 삼성전자는 그냥 쭉 하락이라면은 얘는 올라갔다가 골과 산이 굉장히 깊은 편이에요. 최근에 단기 하락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하이닉스도 뭐 지난번 저점권인 이 부분 좀 지지선 설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농담 아닌 농담을 드리자면 하이닉스도 좀 갭이 있어서 갭 매꾸로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 갭 하나 남아있죠. 그죠? 이쪽에 있는 갭은 여기서 메꿨는데 이쪽 갭을 여기서 안 메꾸는 상태. 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시고요. 솔직히 뭐 차트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갭하고요. 여기도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안 메꿨을 것 같은데 여기도.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큰일인데 여긴 갭을 메꿨나요? 너무 차트가 좁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갭들이 있어요. 여기 갭이 있었던 것들도 사실 이 구간에서 좀 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내려온다 라고 본다면 하이닉스도 9만원 아래권에서는 아마 저가 매수세가 좀 발동을 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60일선 계속 하락하고 있고 21선도 그 60일선을 크로스하지 못하고 우상향으로 크로스하지 못하고 계속 따라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데드 크로스가 난 이후에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난 이후에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평선들이 아직 좀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또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좀 이평선들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벌어진 이평선들을 언젠가는 또 다시 추스려야 되는데 시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평선들이 하락하면서 풀어졌기 때문에 이 하락하면서 풀어졌던 걸 또 다 수렴시키고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꽤 걸려요. 근데 뭐 물론 저점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가 수렴된 이평선들이 수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내려올 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생각하시면 끔찍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일단 반도체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물가가 잡힌다라는 신호, 그 다음에 금리를 세게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커지면 낙폭과대 경기 민감 섹터, 뭐 IT 섹터 포함해서 성장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기술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아마 리바운딩은 한번 세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금리 인상 이후에 파월이 어떤 시그널을 주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도 섹터가 달라진다. 사실 근데 주도 섹터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미국에서 가는 게 주도 섹터예요. 미국에서 가는 섹터를 그대로 따라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모사해서 가기 때문에 최근에 리튬 관련주 강세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맞겠죠.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약한 거죠. 가장 손쉽게 투자하는 방법은 미국에서 잘 가는 섹터와 종목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빗대어서 하면은 그게 참 수익률에 있어서는 참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잘 가져가고 그걸 잘 캐치를 해서 그 종목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좋은데 한국에선 뭘 사지? 뭐 이런 느낌이라면은 시장을 따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테슬라 좋네? 그 다음에 테슬라가 계속 누구죠? 알론 머스크가 계속 리튬 얘기를 하네? 또 미국에서 리튬 관련주가 미친 듯이 오르네? 우리나라에서 리튬 관련주 뭐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찾아서 스토리를 연결시켜야지만 되는 시장인데, 또 지금은 또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뭐 나중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좀 미국에서 잘 가는 종목을 찾아내는 것도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아직 좀 시간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도 뭐 유저들이랑 트러블 때문에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게임주들도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이런 부분들이 좀 돌아서야 되고, 그러려면 또 금리가 안정화돼야 되니까 시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좀 소외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 뭐 물론 많은 소외 이후에 변동성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추세를 돌려서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여행주 계속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하나투어, 네, 이 부분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쓰리봉이 생긴 상태죠. 쓰리봉이 생기고 여기도 3단 저점을 찍었는데 그게 이탈되면서 빠졌고 지금 올라오면서 이 저점권을 다시 우상향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투어는 이거 돌파하면 계속 올라가겠죠. 다시 한번 내년까지 해서는 다시 이 고점을 향해서 가려는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한 8만 원대,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투어도 빠지면 계속 긍정의 힘으로 보시는 게 좀 좋겠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모드투어, 뭐 참 좋은 여행사, 노랑풍선 여행사 다 있는데요. 일단 이쪽도 좀 뭐랄까요, 업황에 대한 두려움,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수그러들었고 내년도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행 섹터 주들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다 보니까 근데 이 종목도 조금 최근에 좀 바닥이 좀 잡혀가는 느낌? 그래서 롯데관광에 봐도 뭐 카지노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호텔신라. 근데 이 종목도 조금 약간 저점이 잡혀가면서 60일선 위로 좀 올라오고 20일선 위로 올라오는 느낌? 그러니까 뭐 이쪽도 거의 버린 카드 느낌들이잖아요.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그 다음에 카지노, 그 다음에 뭐 방금 말씀드린 항공과 뭐 여행 이런 쪽들이 거의 지금 버카 수준이었는데 환율이 가장 치명타를 맞았고요. 일단 리오프닝으로서 뭐 일단 코로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효과는 받았는데 환율이 효과가 없죠. 그래서 일단 환율이 고점 찍고 밀리는 느낌이 생기면 아마 이 리오프닝 섹터에서 좀 힘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섬유 의복주들이 좀 모양이 좋았어요. 오늘 안 좋은 시장에서도 영혼무역이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환율 효과를 강하게 보면서 미국의 소비가 건조하다라는 거, 이 부분이 영업무역에 이제 포인트가 돼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유하신 분은 여기 그어드린 저항대 한 5만 원 부근까지 예, 한번 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세시럽도 제가 보니까 요것도 좀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런지 오늘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환율 효과 보는 섹터잖아요. 의복이라는 게, 의류라는 게 뭐 사실은 밖에 사람들이 안 돌아다녔을 때는 몰라도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지죠. 화장품도 요새 그래서 오른 거잖아요. 약간 메이크업류들, 뭐 클리오도 그렇고 애블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마스크 벗으면 돌아다닌다, 얼굴에 찍어 바른다, 이 뉘앙스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세시럽도 최근에 좀 거래가 좀 붙으면서 올라오는 느낌. 의류주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뭐 필라홀딩스는 오늘 조정받긴 했습니다만은 뭐 다 의류주들, 뭐 최근에 FNF도 그랬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섬유 의복 섹터주들이 환율 효과, OEM, 뭐 ODM 하는 업체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들도 좀 보셔야 되고, 또 제가 본 거 중에서 아까 조금 특이했던 게, 네, 요것도 조금 최근에 시세 내고 많이 빠졌다가 조정 받으면서 반등 시도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챙겨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경기 민감주거든요. 뭐 칼라 강판이라든지 아니 뭐 그런 그러니까 부식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철판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산화 방지제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바스프가 지금 잘 안 돌아가나 보더라고요. 뉴스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소금산업도 좀 바닥에서 좀 리바운딩 하면서 좀 터닝 시도 이런 부분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은 좀 계속 사고 있습니다만 기관은 조금 관망하는 느낌? 화학주들이 뭐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화학주 하면 다들 기겁을 하는 상태죠. 하지만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조금 나타나고 있어서 한번 보시라고. 사실 차트가 좋은 걸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이거는 정말 싸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아, 차트가 좋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들이 좀 찾기가 어려워서 그냥 단기적으로 좀 이슈나 추세 수급 이런 걸로 조금 몇 개 골랐고, 아까 말씀드린 S&T 모티브나 명신산업 이런 애들도 가던 길 계속 가는지 좀 보셔야 되겠고, 방산도 깊게 조정받았으니까 좀 리바운딩 좀 보셔야 되겠고요. 아까 좀 몇 개를 좀 보다 왔었는데 아마 뭐 이런 부분들에서 뭐 로봇도 잘 가다가 밀려서 다시 좀 리바운딩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로봇도 시세가 많이 났잖아요. 그리고 또 삼성 잼스입도 12월 달에 나온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있었고, 중국도 계속 인구가 늘지 않으니까 로봇 산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는다는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도 단계 많이 올라서 조정이 깊은데요. 조정이 깊게 들어가면 또 가격 메리트 한번 보시면서, 로봇 섹터 대장주들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그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들 되게 많이 빠졌더라고 보니까. 로보티즈도 오늘 아침까지 세게 오르다가 나중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 주들은 다시 되살아나는지, 그 삼성 ETF가 9월 말 10월 초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챙겨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배당 이슈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저가권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 이후에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11월 달이면 조금 금융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고, 순수 은행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오늘 사실 시장 보면은 주식 사고 싶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진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또 근데 장기를 보면 이 종목 진짜 싸다, 사놓고 기다리면 언젠간 오르겠지,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꽤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낮에 물어보신 분, 네, 요거 유일 에너테크 예전에 제가 좀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좀 여기서 잘 가다가 말고 이렇게 빠지긴 했습니다. 이 회사도 최근에 좀 흐름을 타고 올라온 건데요. 12% 손실이라고 그러셨죠. 오늘 6% 정도 빠졌으니까 고점에 사셨나 보네요. 여기. 그죠? 뭐 결과적으로는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물어보신다면 일단 좀 리바운딩을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음봉이 세게 나왔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 에너테크는 제가 봤을 때 다음번 리바운딩에서 21,000원, 네, 21,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보시고요. 21,000원 강하게 돌파 안 되면 조금씩 좀 잘라내시면서 조금 주도주의 흐름, 같은 2차 전지류들 있잖아요. 리튬유들도 있겠고, 뭐 폐배터리류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리튬이나 뭐 폐배터리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같이 연동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매도 여부를 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최대 지지선은 한 18,000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9,000원이니까 한 1,000원 정도 여유 있고요. 만약에 여기 그어드린 요 룸 안에서 움직인다라면 요 중심선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일에너테크는 19,000원 맞죠? 19,000원 맞나요? 아니죠. 여기 19,000원 넘죠. 19,600원 정도 되겠네요. 19,600원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시 추세 상단 쪽으로 움직이느냐, 다시 또 추세 하단 쪽으로 움직이냐 볼 수 있을 건데요. 지금 박스 그어드렸습니다. 21,000원과 18,000원 그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잘 활용을 하시고요. 21,000원과 18,000원 사이 잘 활용하시고 중간에 19,500원 정도를 중심선 잡아놓고 복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손절 여부 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섹터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은 섹터 종목이 움직이는데 얘만 못 움직이면 그건 좀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고 하방이 그냥 18,000원 정도를 뭐 손절선이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좀 한 5% 정도 손절선이 더 늘어나니까 조금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12% 손실이니까 일단 뭐 하여튼 시장 반등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19,500원, 20,000원 네, 요 정도 좀 강하게 돌파하는지 보면서 비중 조금씩 줄여나가시고 다시 오히려 고점 재돌파되면은 뭐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전략 이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좀 일단 해당 섹터에서는 수급이 없잖아요. 지금 기관 수급도 없고 개인이나 외국인 뭐 요런 CFD 계좌 같은데요. 그런 걸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변동성도 강하고 시장에서 좀 단기에 해당 섹터 시세를 좀 많이 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없던 거래가 최근에 터졌잖아요. 이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터진 거래량을 통해서 누군가 물량을 정리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주가 자체가 직전 고점대 부근에서 지금 막힌 상태라는 점, 이게 다시 뚫려야 된다라는 점, 좀 갈 길이 멀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2%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19,000원이죠? 그러니까 19,500원 넘어서는지 여부하고 20,000원, 21,000원으로 이제 다가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섹터와 달리 힘이 미약하다 싶으면 그때는 좀 비중 조절 내지는 매도해놓고 오히려 해당 섹터 안에서 주도주 쪽으로 다시 옮겨가는 전략 이런 부분들로 한번 유일에너테크는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뭐 리튬이라든지 폐배터리 뭐 이런 것들 전해질, 전해액 이런 쪽들이 상당히 시장을 좀 주도하고 움직였었는데요. 좀 시세가 많이 났던 만큼 좀 뭐라 할까요? 쉬어가는 구간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리바운딩 할 때 주도 역할을 다시 지금의 주도주들 조정받은 주도주들이 다시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따라서 해당 섹터 종목들 매도 매수 여부 조금 조절하시면 좀 대응하시는데 조금 편하지 않을까. 사실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 재미있어한다라고 생각하면 반등했을 때 못 넘어가면 주식 일단 팔고 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대응하는 게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항대 지지대 다 설정해 놓고 하나하나 보다 보면 뭐 1차 저항대 왔는데 못 팔았어요. 그러면 내지는 아니 뭐 1차 저항대 왔는데 살짝 뚫어서 2차까지 기다려볼까 하다 보면 빠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빠졌지만 하나 밑에 또 지지선이 있네 또 밑에 지지선이 있네 이러다 보면 한참 빠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지지선 뭐 이런 부분들이 깨졌을 때 항상 주식들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한다 생각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사실 더 많이 종목 봐드리려고 그랬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제가 웬만하면 어떤 거 가지고 있는지 많이 아니까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것들 많이 봐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좀 많이 부족했을 것도 같아요. 그래도 뭐 해당 그 종목이 아니어도 그 해당 섹터 안에 있는 다른 종목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도주 안에 기본적인 종목들 흐름이랑 좀 맞춰서 대응하신다 생각하시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절주절 떨다 보니까 1시간 20분이나 됐네요. 솔직히 좀 빨리 끝내볼까 했는데 저는 항상 여기만 오면은 뭔가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뭐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오늘의 하락이 쇼킹하고 힘들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년 내 제일 안 좋은 시장을 여러분들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서로 채팅방에 있으신 분들 서로 인사 많이 나누셨잖아요. 잘 다독거리면서 서로의 마음 잘
이해해 주시고 서로 그러면서 좀 이 어려운 시장 같이 견디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에 있다 보면은 힘든 것도 다 있게 생겼더라고요. 저도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뭐 대화 이런 나누시면서 좀 이 어려운 시기 좀 잘 넘기셨으면 좋겠고, 뭐 채팅방에 없더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기운 내시고요. 뭐 더 어렵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아는 한에서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요 부분들 좀 참고해서 연락 주셔도 괜찮으니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니면 낮에 여기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상담 받고 싶은 종목 남겨주시면 수요일 날 제가 또 다시 방송하니까 그때 저녁에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늦은 밤 편안하게 주무세요.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욱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후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